지금 이 시점 미국 금융권이랑 암호화폐 업계 사이에서 물밑에서 커다란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겉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리플 XRP 같은 알트코인들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죠. 그저 시장 호황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서는 은행과 암호 산업 사이에서 이자 전쟁이 한창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파헤쳐 보도록 할 거고요. 현재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자기 틀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리플 XRP가 어떤 역할을 맡을 거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연결지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에 있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일명 클래러티 액트, 최근에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 문제 때문입니다. 한쪽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 예금처럼 굴리면서 이자를 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은행권 로비가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왜 안 되냐, 혁신을 막지 말아라, 이런 암호화폐 업계가 있었죠. 이 팽팽한 대치로 인해서 법안 심의가 한때 중단되기까지도 했었는데요. 현재 은행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왜 이 사안을 그렇게 중요하게 봤을까요?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은행 장인데 이 시장에서 누군가가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디지털 달러에 연 5% 이자를 준다. 고객들이 가만히 앉아서 0.5% 이자 주는 은행에다가 돈을 맡길 리가 없겠죠. 당연히 은행 예금에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실제로 현재 은행권에서는 만약에 규제를 하지 않으면 수조 원의 은행 예금이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빠져나가서 이 금융 안정 자체가 위험해진다라는 위기론을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주장의 이면에서는 이 사실 우리 은행에서 기득권을 놓칠 수가 없다라는 숨겨진 속내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한편 암호화폐 업계, 특히나 거래소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입장에서는 이자가 강력한 서비스 경쟁력입니다. 높은 금리를 찾아서 움직이는 돈들,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인데요. 은행 편을 들어가지고 그걸 법으로 막아버리게 된다, 혁신을 가로막는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립이 이어지던 와중에 조정안이 하나 나왔는데, 그럼 좋다, 이 보유만으로 얻는 수동적인 이자는 금지를 하되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결제라거나 스테이킹 같은 능동적 활동에는 보상을 허용하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가만히 두기만 해서 이자 먹는 건 안 되지만요, 뭔가 거래도 하고 담보도 맡기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야지 주는 보상이라면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언뜻 그게 그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정도에도 은행들은 어느 정도 양보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 쪽에서도 최소한 고객 유치를 완전히 못하게 막는 건 아니다 보니까 타협해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결국에 보유 이자 금지 조항을 넣는 대신에 법안 전체를 재취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코인베이스 같은 업체는 이 법안 문제 많아서 우리 지지 못한다라고 반발을 했었죠. 특히나 토크나 주식은 아예 금지 조항이 있더라,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권한도 약화를 시키면서 미국 SEC 밑에 두는 내용이라니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법안 내용을 자세히 뜯어본 토크나 기업들은요, 코인베이스가 잘못 해석한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 지금 논의에서 그 부분들은 크게 수정되거나 아예 삭제될 공산이 크다라고 해요. 이렇게 오해도 풀리고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도 절충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가 현재 시장 내부자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엘리노어 테렛이라는 미국 크립토 전문 기자가 전한 바에 따르면요, 이 상원의원 보좌관들이나 업계 인사들 대다수가 법안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이 조금만 조정하면 갈 수 있다라는 견해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표면적인 뉴스인 거고, 근데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단순한 법안 진척 소식으로 보지 않아요. 거대한 금융 권력 이동의 한 장면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유가 뭐냐? 아까 은행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 구도 말씀드렸었죠.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싸움의 배경에는 거시경제 구조가 깔려 있다라는 거.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인가요? 고금리 시대죠. 연준이 물가 잡겠다고 기준금리 상당히 올려놔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중에 돈줄을 재니까 어떻게 됐나요? 은행 예금 이자도 올라갔었지만 반쪽짜리였었죠. 은행들은 처음에는 금리가 올라도 예대 맞은 욕심에 예금 금리를 찔끔만 올렸었는데, 시장에 보니까 국채도 연 5% 주고 머니마켓 펀드도 5% 주고 심지어 코인 예치 이자가 4에서 6%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 돈이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거 그냥 두면 우리 돈 다 빠져나가겠는데? 그래서 작년에 은행 로비스트들이 의회 돌아다니면서 은근슬쩍 넣은 게 바로 이 조항이라는 겁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조항이요. 이 명분은 그럴싸했어요. 이거 그림자 은행처럼 굴리다가 문제 생기면 소비자 보호가 어려운 거 아니냐, 금융 안정에 위험하다. 이 실제 논리는 암호화폐판 머니마켓 펀드가 예금 전부 빨아들여가지고 은행이 붕괴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아니 사실 근데 얘기를 듣고 있으면요. 아니 그러면 은행들도 이자를 더 주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은행들 같은 경우는 높아진 금리를 활용해서 예대 마진 노리면서 암호화폐 쪽은 봉쇄하는 이렇게 욕심만 가득한 이중 플레이를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합리한 과정을 암호화폐 쪽은 깨갱하고 그냥 물러설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암호화폐 산업도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이번 상황을 보면서 느낀 건요. 이 업계 자체가 이제 정치권을 상대로 이전 투구할 만큼 거대해졌다라는 거예요. 지난 미국 대선 때 어땠습니까? 암호화폐 업계가 정치 자금 얼마나 풀었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친암호화폐 성향의 후보들을 밀어주려고 수억 달러 규모 기부가 집행이 됐었고 심지어 트럼프 측에서는 내가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정치력 행사에 눈뜬 업계가 이번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거. 이 블록체인 협회 CEO가 성명을 내가지고 은행들을 맹비난했어요. 큰 은행들이 자기들 밥그릇 지키려고 안전코인 보상 없애가지고 경쟁 전부 다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대놓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의원들도 눈치가 보이는 거죠. 아니 괜히 이거 은행 편만 들다가 혁신 죽인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리저리 머리 굴려가지고 나온 게 바로 그 절충안입니다. 이자는 안 되지만 보상은 된다. 얼핏 말장난 같죠. 하지만 정치란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사실 은행권도 원하는 걸 얻었죠. 암호화폐 시장 쪽도 이 정도 절충안이면 받아들일만 합니다. 다만 통과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 규제 명확성이라는 말이 들으면 참 좋죠. 어떻게 명확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극과 극입니다. 일단은 이번 법안이 암호화폐를 증권이냐 상품이냐 기준을 정해주는 게 큰 축이에요.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으로 확정이고요. 또 그 외 XRP 리플이나 솔라나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몇몇 메이저 코인도 증권법 대상에서 제외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리플 XRP 투자자분들 이 대목에서 놀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간 SEC랑 그렇게 피터지게 싸웠는데 입법으로서 이렇게 한 방에 해결이 된다. 물론 세부 사항을 봐야 되겠지만 입법이 되면은 행정부의 해석보다도 상위다 보니까요. 훨씬 더 깔끔하게 상황 자체가 정리가 됩니다. 이 XRP를 비롯한 코인들이 ETF 같은 제도권 상품으로도 취급 가능해진다는 의미니까요. 실제로 세계 유수 리서치 기관들 평가에서 XRP는 이미 유동성, 시장 깊이 같은 것들에서 이더리움과 동급으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5년 3분기 카이코라는 데이터 업체 랭킹을 보면요. XRP가 유동성 측면에서 95점, AA 등급으로서 이더리움과 공동 2등이에요. 여기서 1등은 비트코인 100점을 맞으면서 트리플 A를 맞았고 이 시장은 이미 XRP를 어지간한 건 전부 다 갖춘 명확한 자산으로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규제 딱지만 없었을 뿐이죠. 그 딱지가 이번에 법안으로서 떼어진다. 그 판도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 저는 XRP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점도 강조드리고 싶어요. XRP의 진가는 가격보다도 조용히 돌아가는 결제 인프라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겉으로 시세 움직임만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리플 레저랑 리플 넷에서 돌아가는 실제 돈 흐름이 엄청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숫자로 한번 볼까요? 이 작년 당시 XRP를 활용한 국제 송금 규모가 150억 달러였습니다. 전년도보다 30% 넘게 늘어난 수치인데 리플 넷에 참여한 은행 송금업체 중에 40%가 XRP를 유동성으로 쓰는 ODL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건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리플 레저 자체에 발행된 토큰화 실물 자산이 작년 말 기준 4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국채를 담은 토큰, 부동산 지분 토큰 이런 것들인데요. 분기마다 2배, 3배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RLUSD 리플사가 만든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 이거 출시된 지 1년 만에 발행량 13억 달러 돌파했죠. 현재 이더리움과 XRP 체인 양쪽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리플이 이걸 영국의 엘맥스 같은 전통 금융 인프라에 꽂아 넣으려고 열심히 움직인다라는 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유통망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겁니다. 미국 규제가 정비되면은 RLUSD가 떳떳하게 은행들 손에 쥐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은행이 경쟁자가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경쟁에서 이긴 쪽이 진 쪽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자기 편으로 흡수를 해버리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을 금융 권력이 혁신을 통째로 삼키려는 장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겉으로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들인다는 긍정 뉴스죠. 맞습니다. 분명 좋은 일이 맞아요. 근데 투자자 보호도 되고 산업도 커질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되면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볼까? 바로 기존 전통 금융권입니다. 이유가 뭐냐? 룰을 만드는 쪽이 결국에 판의 지배자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번에 스테이블코인 이자권을 주고 흔든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암호화폐 기술 자체는 살아남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은행과 정부의 울타리 안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리플 XRP도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XRP가 향후에 국제 결제의 표준이 되고 각 국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랑 연결이 되고 전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들이 탈중앙화 혁명의 서사가 아니라요. 새로운 기술을 기존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이런 전통 금융권과 연결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걸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현실적인 방향인 거고 이 길이 막힌다. 아예 혁신의 꽃도 피우지 못할 테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파급 효과를 말씀드려보자면은 먼저 미국의 규제 명확성이 생기면은 기관 자금 유입되면서 ETF 활성화되고 가격에는 당연히 호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은행을 포함한 전통 금융사들의 암호화폐 산업 진출이 본격화되겠죠. 법이 갖춰진다. 골드만삭스, JP모건이든 이 앞다퉈가지고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내놓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효과, 이 흥미로운 방향들이 펼쳐지게 될 텐데요. 이렇게만 되어지면은 기존 크립토 기업들의 역할이 애매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이 혁신의 천병이었다면은 이제는 규제 표준이 생기면은 미국 월가 큰 손들이 똑같은 서비스 들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예 인수를 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에 네이버가 업비트 인수해버렸죠. 뭐 이런 식으로 강력한 인수합병들이 진행될 가능성 미리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 탈중앙화 가치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겁니다. 이 규제 틀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디파이나 탈중앙화 플랫폼들도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미 법안 안에 디파이 프로토콜의 의무를 규정하는 구설들이 있죠. 이거를 고객 확인, 자금 세탁 방지 같은 이런 것들을 넣으려고 할 거고, 저는 이것이야말로 결국에 암호화폐가 완전히 기존 금융과 동화되는 수순이라고 봅니다. 한편으로 씁쓸하지만요, 이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암호 기술이 드디어 세상을 바꾸는 이런 방식일 수가 있다라는 거. 다만 이렇게 바꾸는 방식들이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법안을 통해서 XRP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SEC 소송의 촉수에서 벗어난 XRP는요, 이미 가격도 회복했고 여러가지 온체인 지표가 개선되면서 그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제 입법적으로 지위가 확보가 된다면은 XRP는 국제송금과 스테이블코인, 심지어 실물 자산 결제의 허브로서 폭넓게 활용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의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암호화폐 혁신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대는 은행과 정부의 울타리 안이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암호화폐 시장의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규제 틀이 생긴다. 단기적으로 크립토 고유의 자유분방함은 줄어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실제 자본들이 유입될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거. 리플 XRP 같은 경우를 보면요, 한때는 퇴출 위기까지도 몰렸던 자산이 이제는 미래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한 가지 축으로 인정받고 있죠. 은행과 기업들이 XRP를 활용해서 글로벌 송금의 속도를 붙이고 있고 각 국가의 공용 네트워크로 쓸 날이 멀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시점, 이 면에서 조용한 진전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미국 시장구조법이 통과된다. 암호화폐는 더 이상 규제의 회색지대가 아니라 금융제도의 일부가 되어줄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은행과 정부는요, 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한 채로 암호 기술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XRP가 그 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프로젝트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에 암호화폐는 기존 시스템을 부수지 않으면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을 바꾼다. 이 말이 모순 같겠지만 현실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혁신이라는 게 바깥에서의 혁명이 아니라 안에서의 개혁으로 완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XRP랑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이번 법안을 둘러싼 이 움직임들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그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명한 안목으로서 이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암호화폐는 살아남았지만 그 무대는 결국에 은행 울타리 아니라는 거. 이 미국의 규제 드라마는 그렇게 막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리당저의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완벽함이랑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이루어진다라고요. 이 미국의 규제 법안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에 세워지는 새로운 질서들은 불필요한 거품과 혼란을 걷어내면서 디지털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만을 남겨서 현실 세계랑 융합하는 과정입니다. 이 복잡한 규제의 파도 속에서도 혁신의 본질을 꿰뚫어본 우리 구독자분들 통찰력대, 그 어떤 외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완벽한 투자 기준이 되어줄 겁니다.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나까지 같이 흔들린다. 이 변동성 큰 코인 시장에서는 끝까지 버티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이 코인 시장의 특성상 등락폭이 크고 속도가 빠르죠. 시장이 출렁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그때마다 내 감정과 판단까지 같이 흔들려버리는 경우입니다. 오늘 하락했다고 불안해하고 또 내일 상승했다고 기대가 커지고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매번 타게 되면은 결국 매매의 중심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에 정답은 하나예요. 상승장일 때 하락장을 준비한 사람들, 하락장일 때 아무 준비 없이 흔들리는 사람들, 이 두 차이의 결과는 시간 지나면 확실히 갈리게 된다는 거고, 상승장에서는 분할 익절을 통해서 현금 비중 만들고 하락장에서는 그 현금 비중 덕분에 여유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어야지 시장이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투자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을 지나치게 힘들어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리플 안 좋다, 코인 시장 안 좋다, 그래서 계속 스스로 불안하게 만들고 하루하루 가격에 감정을 실어버리면은 이 투자 시장이라는 큰 틀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수많은 그래프 사이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거는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이 시장이 원래부터 편안한 사람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는 거, 그거부터 먼저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오히려 생각을 쉽게 하셔야지 생각한테 안 잡혀 먹고요.
더 시장을 보는 관점이 쉬워집니다. 정말 간단해요. 내려갔을 때는 추가 매수를 잘해보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올라가고 반등 나올 때는 더 상승할 거라는 욕심은 과감하게 접어두고 이 낮은 비중이라도 분할 익절을 해보는 겁니다. 제일 쉽지만 어려운 건 또 매도입니다. 하지만 그 매도를 스스로 계속 어려워하고 또 망설이고 매도를 결국 못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이 매도에 대해서 조금은 쉽고 편하게 대응하려고 할 줄 아셔야 돼요. 이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 리플 전용방에서도 목표 타점을 같이 안내드리는 이유도요. 막상 그 순간이 돼서 욕심 때문에 못 팔고 후회할 바에는 분할 익절을 하고 또 내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경험치, 실행 능력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렵지만 쉬운 내용인 팔아야 내 것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더 멀리 또 중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힘을 충전하는 현실적인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셔야지 이 시장이 어렵지 않고 지겹다고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조금만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프가 오를 때 기쁘고 그래프가 내려가면 불안해지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지만요. 만약에 그래프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내 심리가 가장 불안하고 초조하고 다 팔고 그만두고 싶고 괜히 리플 샀다, 괜히 코인 시장에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그 시점이 바로 그래프상의 바닥이라면은 그 바닥 구간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바닥까지 갔다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 생긴다는 뜻이고 이 시장은 늘 그런 식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리플이 2,500원, 2,600원 부근에서 답답하게 왔다 갔다 하던 상황이었죠. 근데 그 이후로 정말 짧은 시간 만에 3,400원까지 회복을 했었고 지금은 조금 하락을 했지만 다시 3,000원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시장의 속성과 변동성은 분명한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장이 좋을 때는 잘해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태도입니다. 이 힘든 구간에서도 원칙을 지켜나가시고 또 감정을 눌러가시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들, 그런 분들만이 결국에 시장이 다시 좋아졌을 때 그 흐름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늘 가장 힘들 때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습니다. 이 정보는 넘쳐나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 가격 변동 구간이 읽는 방식,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된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 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